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복수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다. 하버드 교수가 이 한마디를 던진 순간 강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0개국 출신 수백 명 학생들이 숨을 죽였고 그 자리에서 한 나라의 이름이 나왔죠. 코리아. 불과 60년 전 세계 최빈국으로 손꼽히며 GDP 125달러, 전쟁 폐허와 기아로 신음하던 나라였습니다. 한국이 초강대국이라니 미쳤군. 한 국제학자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 60년 만에 그 나라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 1위 조선 강국, 그리고 하버드의 교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모든 승리가 복수 없는 선택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신뢰의 교본이 된 겁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는 가장 많이 복수한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강한 나라는 단 한 번도 복수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믿겨지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쿠시마리아라고 합니다. 하버드에서 국제정치를 전공하고 있어요. GDP, 군사력, 영토, 이게 힘의 전부라고 배웠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모든 공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복수 없이 품격만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나라 말이죠. 이번 학기 마지막 주였어요. 마이클 하워드 교수님의 특별 강의가 예고됐습니다. 교수님은 국제전략 분야에서 30년 넘게 연구해온 분이었고 하버드에서도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학자셨는데요. 그분이 10년 전 한 학술회의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셨고 그 후 10년간 논문과 데이터만 들여다보시다가 3년 전 직접 한국으로 날아가셨다고 해요. 돌아오신 후 교수님은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평소엔 냉철하고 이론적이셨던 분이 한국 문화와 역사를 이야기하실 때만큼은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는데 학생들 사이에선 교수님이 한국에서 뭘 보셨길래 저렇게 변하셨을까 하는 소문이 돌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번 특별 강의엔 평소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렸습니다. 다들 궁금했던 거죠.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셨어요. 뭔가 전율하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교수님이 천천히 강단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를 꺼내셨어요. 오늘 강의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교수님을 바라봤죠. 교수님이 칠판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분필을 들어 한 문장을 적기 시작하셨어요. 힘은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복수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다. 그 한 줄이 온 칠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수님이 분필을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돌아서셨어요. 오늘은 한국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복수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게 된 나라에 대해서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고개가 갸웃거려졌어요. 복수하지 않았다고요? 국제정치는 힘의 게임 아닌가요? 약한 나라는 짓밟히고 강한 나라는 군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복수하지 않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교수님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1960년대 아시아 지도였습니다. 그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고 하셨어요. 1인당 국내 총생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그 나라 국민 한 명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평균을 말하는 거라고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1966년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125달러였다고 해요. 그런데 같은 시기 필리핀은 250달러가 넘었고 말레이시아도 300달러를 넘었으며 심지어 캄보디아조차 한국보다 잘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10년도 안 된 시점이었고 나라 전체가 폐허였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존재감조차 없는 나라였다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1966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셨어요. 당시 한국 대통령이 필리핀 방문을 요청했는데 필리핀 정부가 거절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일정상 어려움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 같은 가난한 나라와 회담할 시간을 낭비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던 거라고 하셨어요. 그해 같은 도시에서 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한국 대표단은 회의장에서 가장 먼 숙소에 배정됐고 발언 순서는 제일 마지막이었으며 주요 회의에서 한국의 발언권은 사실상 없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였다고 하셨어요. 1955년 반둥회의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29개 나라가 모인 역사적인 회의였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초대조차 받지 못했다고 해요. 인도네시아가 주최국이었고 한국을 배제한 장본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어땠냐면요. 당시 영국 연방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한국 같은 나라와는 어울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보셨습니다. 이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느냐고 물으셨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띄워졌습니다. 2019년 한국이 필리핀에 군함 2척을 무상으로 기증했다는 기사였습니다. 2020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최첨단 전투기를 함께 만들기로 했다는 뉴스였고요. 2023년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경공격기를 구매했다는 보도였습니다. 60년 전 한국을 무시했던 나라들이 지금은 줄을 서서 한국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함정을 달라고, 전투기를 팔아달라고,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그런데 교수님이 다음에 하신 말씀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과거를 들춰내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필리핀에 군함을 줄 때도, 인도네시아와 전투기를 만들 때도, 말레이시아에 무기를 팔 때도 60년 전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느냐고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과거를 조건으로 걸지도 않았으며 그냥 손을 내밀었을 뿐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힘을 얻으면 과거를 청산하는 게 정상이고 외면당한 기억은 반드시 복수로 되갚는 게 역사의 법칙이라고 배웠는데 한국은 그 법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 전체가 침묵에 빠졌어요.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왜 복수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어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하셨어요. 1966년 한국 대표단 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지만 복수는 하지 않을 거라고요. 대신 우리 아이들만큼은 이런 취급을 받지 않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고 해요. 그리고 6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3만 5천 달러가 넘는다고 하셨어요. 필리핀의 10배입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됐고 반도체는 세계 1위이며 조선업도 세계 1위이고 방산 수출은 세계 4위까지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한국은 단 한 번도 복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칠판에 적힌 문장을 다시 가리키셨습니다. 힘은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복수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다. 한국은 그 선택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흐려졌어요.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복수하지 않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그 비밀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다고 하셨어요. 왜 한국은 복수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는지 말이죠.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400년 전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 있었는데 이건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던 전쟁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바다에서 일본 수군을 완전히 격파한 명장이었으며 23번 싸워서 23번 모두 이긴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쟁이 끝난 후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군 포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모두 처형하라고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돌려보내라고 했다고 해요. 이순신 장군은 어떤 의견이었을까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었고
부하들도 많이 잃었으며 본인도 결국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던 분이었는데요. 교수님이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돌려보냈다고 해요. 기록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으며 산자를 더 죽인다고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니 차라리 돌려보내서 저들도 가족을 만나게 하라고 했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40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한국이 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은 복수를 모르는 민족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분노도 있고 치욕도 기억하지만 400년 전부터 내려온 가르침이 있다고 합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라고 하셨어요. 이순신 장군이 포로를 돌려보낸 건 일본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피를 흘리면 조선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60년 전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하셨어요. 필리핀에게, 인도네시아에게, 말레이시아에게 치욕을 당했지만 그들은 다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에서 끝내자. 우리 아이들만큼은 이런 취급을 받지 않게 하자고 말이죠.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2000년 어느 라디오 방송국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존 티토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는데 자신은 2036년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그의 대답들이 너무 일관되고 정확한 과학적, 사회적, 역사적 정보들을 담고 있어서 나중엔 진행자도 그를 믿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해 뭐라고 했냐면요. 2036년 한국은 세계 초강대국이 돼 있을 거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중국 땅의 상당 부분을 영향권 아래 두고 있으며 베트남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일본과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했다고 해요. 당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미쳤다고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초강대국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10년 전쯤 짐 로저스라는 투자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인물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가 책과 강연을 통해 계속 같은 주장을 해왔다고 해요. 아주 가까운 미래에 한국이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독일 같은 서방 선진국들도 앞지르며 미국과 견줄만한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할 거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측한 게 있었는데 일본의 몰락이었다고 하셨어요. 2040년을 전후해서 일본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국가가 되고 정부는 기능을 잃게 되며 나라 곳곳이 최악의 범죄 도시로 전락할 거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일본 관련 주식과 부동산 등 모든 일본 자산을 남김없이 처분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골드만삭스라는 세계적인 투자은행 이야기였어요. 이 회사는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곳 중 하나인데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40년을 전후해서 한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 2대 국가가 되어 있을 거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3명의 예언자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한국은 초강대국이 된다. 그런데 교수님이 다음에 하신 말씀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예언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1960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이해가 될 거라고 하시면서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1960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다고 해요.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폐허였고 국내 총생산이라는 게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낮았으며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필리핀은 당시 꽤 잘 사는 나라였고 캄보디아도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컸으며 말레이시아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부유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요. 한국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됐고 전자제품 시장에서는 일본을 누르고 최고가 됐으며 조선 시장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자동차도 만들어서 세계 5위권에 들어섰으며 군사력은 세계 6위권이 됐다고 합니다. 반도체는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드라마와 음악으로는 전 세계인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집에서 가족들과 한국 영화를 보는 시대가 됐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1953년 전쟁 직후 전 국토가 잿더미였던 나라가 70년도 안 돼서 지금과 같은 강대국이 되는 것과 현재 한국이 앞으로 20년 안에 세계 1, 2위를 다투는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운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전자가 훨씬 더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걸 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20년 안에 세계 최강 대국이 되는 건 이미 해낸 것에 비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이 또 다른 그래프를 보여주셨습니다. 1985년부터 40년간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일본은 3배 성장했는데 한국은 10배 성장했다고 합니다. 엔저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일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라고 설명하셨고 물가는 폭등했으며 실질임금은 하락했다고 하셨어요. 일본은 수십 년째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 한국은 정반대 길을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구는 일본의 절반인데 수출액은 더 많고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이미 추월했으며 반도체와 조선과 배터리와 방산 모두 세계 1위권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역전이 아니라 재정이라고 하셨어요. 한국은 힘의 정의 자체를 바꿔버렸다고 말이죠. 강의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적힌 문장을 다시 가리키셨어요. 힘은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복수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400년 전부터 그 선택을 해왔고 60년 전에도 같은 선택을 했으며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본 미래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수 대신 성장을 택한 나라. 과거 대신 미래를 선택한 나라. 그게 초강대국이 되는 길이었다고 하셨어요. 노트 위에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필연이었던 거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한국이 복수하지 않고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됐는지 말이죠. 교수님이 새로운 자료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1966년 외교 문서라고 하셨어요. 당시 한국 대통령이 필리핀 방문을 요청했다는 기록이 있었고 필리핀 정부의 답변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대통령 일정상 어려움이라고 했지만 실제 내부 문서에는 다른 내용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한국과의 회담에 시간을 할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진짜 이유였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1966년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125달러였는데 필리핀은 250달러가 넘었으며 경제 규모로 보면 필리핀이 한국보다 2배 이상 컸다고 합니다. 그해 같은 해에 마닐라에서 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렸다고 하셨어요. 한국 대표단은 회의장에서 가장 먼 숙소에 배정됐고 발언 순서는 맨 마지막이었으며 주요 회의에서는 발언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당시 외교관이 남긴 기록을 읽어주셨어요. 한국 대표단의 표정이 인상적이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언젠가 이 치욕을 반드시 되갚겠다는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셨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고 국내 총생산이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낮았으며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조차 없었던 나라였다고 합니다. 필리핀이 한국을 무시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필리핀의 5배가 넘는다고 하셨어요.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됐고 반도체에서는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자동차를 만들어 세계 5위권에 들어섰고 조선업에서는 세계 1위를 하고 있으며 군사력도 세계 6위권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힘으로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으셨어요. 복수하고 있냐고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2019년 한국이 필리핀의 포항급 초계함 2척을 무상으로 기증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초계함이라는 건 바다를 순찰하며 자기 나라 영해를 지키는 군함이라고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이 배들을 공짜로 준 거라고 하셨습니다. 2022년에는 한 척을 더 기증했다고 해요. 교수님이 당시 한국 정부의 발표문을 읽어주셨습니다. 양국 해군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라고만 적혀 있었고 1966년 이야기는 단 한 글자도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때 당신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느냐는 말도 없었고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도 없었으며 과거를 조건으로 거는 문구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배를 주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훈련을 시켜줬을 뿐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필리핀 해군 참모총장의 사진이었어요. 작년에 그가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기증받은 함정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러 왔다고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필리핀 참모총장이 한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솔직히 말하겠다고 그가 말했다고 해요. 우리는 두려웠다고 했답니다. 60년 전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역사를 공부했고 그래서 한국이 강해졌을 때 우리는 보복을 예상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보복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히려 손을 내밀었고 군함을 무상으로 주었으며 기술을 가르쳐주고 해군을 훈련시켜줬다고 말했답니다. 그 순간 자신은 부끄러웠다고 했다고 해요. 60년 전 선배들이 한 행동이 부끄러웠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경스러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필리핀 해군 참모총장의 눈물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복수보다 더 강력한 승리였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한국은 필리핀을 굴복시키지 않았고 필리핀을 부끄럽게 만들었으며 그 부끄러움은 존경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전쟁기념관이라는 곳이 서울에 있는데 거기에 작은 전시 공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 우리가 주는 도움이라는 제목이었다고 해요. 한쪽에는 1950년대에 미국에서 기증받은 낡은 군함 모형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2019년에 필리핀에 기증한 최신형 초계함 모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는데 60년이 걸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필리핀이냐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1966년에 한국을 가장 모욕했던 나라인데 복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거리를 둘 수 있었을 텐데 왜 오히려 먼저 손을 내밀었냐고 물었어요. 교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2019년 필리핀에 함정을 기증하기로 결정했을 때 외교부 내부에서도 같은 의견이 있었다고 해요. 왜 필리핀이냐고요? 그들이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지 않느냐고 했답니다. 하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당시 장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60년 전 필리핀이 우리를 무시한 건 사실이지만 그때 우리도 약했다고 했어요. 약한 나라가 무시당하는 건 국제사회의 현실이고 그들을 원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강해졌다고 했어요. 강해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들추는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처럼 어려운 나라를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한국의 선택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수하지 않은 이유가 약해서가 아니라 강해져서라고 하셨어요. 칠판에 다시 한 문장을 적으셨습니다. 힘은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복수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필리핀은 지금 한국을 신뢰한다고 하셨어요. 60년 전적이었던 나라가 지금은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과거를 무기로 쓰지 않았고 복수 대신 신뢰를 주었으며 치욕 대신 존경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덧붙이셨습니다. 칼로 찌르면 상처가 아물지만 풍격으로 압도당하면 상처는 영원히 남는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이겼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복수하지 않음으로써 말이죠. 노트에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단풍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필리핀보다 더 충격적인 사례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교수님이 새로운 지도를 띄우셨습니다. 인도네시아였어요. 1955년 반둥회의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반둥회의라는 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29개 나라가 모여서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끼리 서로 협력하자고 약속한 역사적인 모임이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한국은 초대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주최국이었고 한국을 배제한 장본인이었다고 하셨어요. 당시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꽤 영향력 있는 나라였고 한국은 전쟁이 막 끝난 가난한 나라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로부터 65년이 지난 2020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전투기를 만들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KF-21이라는 이름의 전투기인데 이건 한국이 자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라고 설명하셨어요. 4.5세대라는 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이 들어간 전투기를 말하는 거라고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전체 개발비는 약 8조 원이고 인도네시아가 20%를 분담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한국의 경상남도 사천이라는 곳에 있는 공장 조립 라인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와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나란히 서서 전투기를 조립하고 있었고 서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사람들 중 100명 이상이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고 그들은 지금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전투기 제작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하셨어요. 기술 이전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제작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완성되면 인도네시아도 자국에서 KF-21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일본에서 온 유학생이었어요. 이시다라는 학생이었는데 도쿄대학을 나온 엘리트였고 국제 정치를 아주 논리적으로 분석하기로 유명한 학생이었습니다. 이시다가 말했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기술을 이전하는 건 장기적으로 손해 아니냐고 물었어요.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한국에서 살 필요가 없어지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꺼냈어요. 일본 방위성에서 나온 보고서라고 했습니다. KF-21 프로젝트는 기술 유출 위험이 크고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분담도 지연되고 있으며 실제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적혀 있었다고 해요.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일본 방위성 보고서 내용이 맞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술 이전은 단기적으로 보면 손해가 맞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한국의 판단은 달랐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 10년 후, 20년 후의 파트너십이 더 중요하다고 본 거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전투기 기술은 국가 최고 기밀이라고 하셨어요. 어느 나라도 쉽게 공유하지 않으며 미국도 일본의 F-35 전투기 기술을 완전히 이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KF-21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시다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물었어요. 교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1955년 반둥회의 이야기로 돌아가자고 하셨어요. 당시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배제했고 한국은 치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그 과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은 반둥회의를 언급하지 않았고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과거를 조건으로 걸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함께 전투기를 만들자고 제안했을 뿐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들춰서 얻는 건 잠깐의 통쾌한 뿐이지만 과거를 덮고 미래를 제안하면 평생의 파트너를 얻는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이미 충분히 강하다고 합니다.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고 경쟁력도 있으며 과거라는 카드 없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과거를 꺼내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이시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60년 전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배제했던 그 회의장과 지금 한국과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함께 웃으며 전투기를 만드는 공장을 비교해보라고 하셨어요. 어느 쪽이 진짜 승리냐고 물으셨습니다. 회의장에서 한국을 내쫓은 것과 공장에서 함께 전투기를 만드는 것 중에서 말이죠.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KF-21 완성 예상도였어요. 이 전투기가 완성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같은 무기 체계를 쓰게 되고 같은 훈련을 하게 되며 같은 전략을 짜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하늘을 지키는 파트너가 되는 거라고 하셨어요. 60년 전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회의장 밖에 세워뒀지만 60년 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같은 하늘을 날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시다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교수님이 덧붙이셨어요. 복수는 과거를 향하지만 성장은 미래를 향한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복수에 시간을 쓰지 않고 그 시간에 반도체를 만들었고 배를 만들었으며 자동차를 만들었고 전투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투기를 함께 만들자고 손을 내밀고 있다고 하셨어요. 인도네시아는 그 손을 잡았고 이제 둘은 파트너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더니 강의실을 나갔어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본은 지금도 한국이 언젠가 복수할 거라고 믿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30년 넘게 그렇게 믿어왔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은 복수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복수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미 이기고 있으니까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레이시아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한국이 어떻게 눈높이 외교로 세계를 움직이는지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짧은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시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주제를 꺼내셨어요. 말레이시아 이야기라고 하셨습니다. 1960년대 말레이시아는 영국 연방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던 나라였고 한국 같은 가난한 나라와는 어울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곳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2023년에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가 경공격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였어요. 경공격기라는 건 전투기보다는 작지만 훈련용으로도 쓰고 실전에서도 쓸 수 있는 다목적 비행기라고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후보는 세 나라였다고 해요. 미국과 이탈리아와 한국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각 나라의 제안서를 보여주셨어요. 미국은 T6 텍산이라는 검증된 기체를 내놓았고 이탈리아는 M346이라는 유럽 기술의 정수를 제안했으며 한국은 FA50이라는 자체 개발 기체로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가격이 한국이 제일 쌌냐고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가격 차이는 크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일부 항목에서는 이탈리아가 더 저렴했다고 해요. 그럼 성능이냐고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또 고개를 저으셨어요. 성능도 비슷했다고 하셨습니다. M346도 훌륭한 기체였고 T6 텍사는 이미 전 세계에서 검증된 비행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한국을 선택했어요. FA50 18대를 구매하기로 했고 계약 규모는 약 9억 2천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왜 한국이 이겼을까요? 가격도 아니고 성능도 아니라면 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이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의 기자회견 영상을 틀어주셨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 열린 기자회견이었어요. 장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했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고객으로 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영상을 멈추시고 설명하셨어요. 파트너와 고객의 차이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고객에게는 물건을 팔지만 파트너와는 미래를 함께 만든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말레이시아에 단순히 전투기를 파는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비 기술을 이전해주고 조종사를 훈련시켜주며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패키지를 제안했다고 해요. 다른 나라들도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았냐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대답하셨어요. 할 수 있지만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이전은 장기적으로 손해니까요. 고객이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우리한테 살 필요가 없어지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 10년 후 파트너십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은 단 한 번도 말레이시아의 과거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요. 60년 전 당신들이 우리를 무시했다는 말도 없었고 사과를 요구하는 조건도 없었으며 그냥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60년 전 자신들이 당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얼마나 치욕적인지를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 다른 나라를 내려다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눈높이를 맞춘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관계자들이 협상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한국은 우리와 눈높이를 맞췄고 다른 나라들은 위에서 내려다봤다고 말했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싶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거다라는 태도로 다른 나라들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과거를 카드로 안 쓴 이유는 간단하다고 하셨어요. 필요 없으니까요. 한국은 이미 충분히 강하다고 합니다.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고 경쟁력도 있으며 과거라는 카드 없이도 이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과거를 꺼내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한국 방산 수출 통계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이 380% 증가했다고 하셨어요. 올해는 사상 최대인 18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세계 4위라고 하셨어요. 미국과 러시아와 프랑스 다음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미국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미국은 정체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팔지만 한국은 신뢰를 판다고 하시더군요. 그게 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과 현지 생산을 패키지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폴란드에는 K2 전차를 팔면서 현지 공장 설립을 약속했고, 호주에는 K9 자주포를 수출하면서 유지보수 기술까지 통째로 넘겨줬으며, 노르웨이에는 K9 자주포를 판매하면서 극한 환경 테스트를 함께 진행했다고 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동남아시아 시장이라고 하셨어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와 태국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일본의 영향권이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에 빼앗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연구원 하나가 질문했어요. 한국이 가격 경쟁력으로 이기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과 현지 생산 이른바 패키지 D를 제공한다고 설명하셨어요. 일본은 이런 제안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규제도 있지만 경쟁력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더 심각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정치적 측면이라고 하셨어요. 아시아 국가들이 왜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가격과 기술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과거를 들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알고 있다고 해요. 과거에 한국을 어떻게 대했는지를요. 무시하고 배제하고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과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며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손을 내민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국제정치에서 복수는 정상이라고 하셨습니다. 힘을 얻으면 과거를 청산하는 게 당연하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고 해요. 일본을 보면 19세기 서양에게 굴욕을 당한 후 힘을 키워 아시아를 지배했고, 독일도 1차 대전 패배 후 분노를 키워 2차 대전을 일으켰으며 러시아와 중국도 같은 패턴이라고 합니다. 외면당하면 축적하고 힘을 얻으면 역전시키고 그 다음엔 복수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국제정치의 공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공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가장 처참하게 외면당한 나라였고 전쟁으로 폐허가 됐으며 아시아에서도 무시당했다고 합니다. 복수할 자격이 가장 충분한 나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복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왜일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대답하셨어요. 한국인들은 특별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정신이라고 해요. 이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되고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절박함이라고 설명하셨어요. 물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시대적 고난을 겪었고 전쟁과 분단과 가난을 모두 경험했으며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했다고 해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조상들의 정신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400년 전 이순신 장군이 적을 돌려보낸 것도 같은 맥락이고 60년 전 한국인들이 복수 대신 성장을 택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합니다. 위기가 오면 더욱 강해지고 힘이 배가 되는 민족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돕는다고 하셨어요. 우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진심을 다한다고 합니다. 필리핀에 함정을 줄 때도, 인도네시아와 전투기를 만들 때도, 말레이시아에 경공격기를 팔 때도 한국은 진심이었다고 하셨어요. 과거를 조건으로 걸지 않았고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그냥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 진심이 신뢰가 됐고 신뢰가 파트너십이 됐으며 파트너십이 한국을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으로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그래프를 다시 가리키셨습니다. 10년 전 대비 380% 증가라고 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60년 동안 복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성장에만 집중한 결과라고 하셨어요. 반도체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전투기를 만들며 그 모든 과정에서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정신으로 달려온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어요. 한국은 이제 신뢰를 설계하는 나라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팔고 있으며 그 신뢰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쳤고 유럽에서도 입지를 넓히고 있으며 중동에서도 한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일본의 영향권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유는 간단하다고 합니다. 한국은 과거를 들추지 않고 눈높이를 맞추며 진심으로 파트너십을 제안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칠판에 다시 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힘은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복수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라고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을 만들었으며 더 나아가 신뢰를 설계하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노트에 펜을 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수 대신 신뢰를 선택한 나라. 과거 대신 미래를 택한 나라.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정신으로 60년을 달려온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언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하셨어요. 한국이 어떻게 초강대국이 되어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20년 전 예언들을 다시 보겠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존 티토의 예언이었습니다. 2000년에 그가 라디오 방송에서 한 말을 다시 들려주셨어요. 2036년 한국은 초강대국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국 땅의 상당 부분을 영향권 아래 두고 베트남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으며 일본과는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예언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미쳤다고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초강대국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었다고 해요. 교수님이 두 번째 예언을 보여주셨습니다. 짐 로저스였어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주장을 해왔다고 하셨습니다. 2040년을 전후해서 한국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초강대국이 될 거라고 예측했다고 해요.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독일 같은 서방 선진국들도 앞지를 거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일본의 몰락도 예언했다고 하셨어요. 2040년쯤 일본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국가가 되고 정부는 기능을 잃게 되며 나라 곳곳이 최악의 범죄 도시로 전락할 거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세 번째 예언을 띄우셨어요. 골드만삭스의 경제 전망 보고서였습니다. 2040년을 전후해서 한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 2대 국가가 되어 있을 거라고 예측했다고 해요. G2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세계 경제를 이끄는 두 개의 큰 나라를 말하는 거라고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 명의 예언자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초강대국이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그게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현재 데이터를 보여주셨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은 세계 1위라고 해요. 삼성과 SK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라는 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전자부품인데 이게 없으면 현대 문명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쉽게 풀어주셨어요. 조선업도 세계 1위라고 하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배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특히 LNG 운반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액화천 연가스라는 에너지를 나르는 특수한 배인데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방산 수출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계 4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문화 수출이라고 하셨습니다. K-팝이라고 부르는 한국 음악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보는 콘텐츠가 됐으며 한국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받았다고 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960년에 누가 이렇게 예언했다면 미쳤다고 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60년 후 한국은 반도체 세계 1위가 되고 조선 세계 1위가 되며 방산 세계 4위가 되고 드라마와 음악으로 세계를 사로잡을 것이라고 말이죠.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어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이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앞으로 20년이라고 하셨어요. 이미 실현 중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아시아의 중심이 바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아시아의 중심은 중국과 일본이었다고 해요. 경제 규모로는 중국이 압도적이었고 기술력으로는 일본이 선두였으며 문화적 영향력도 이 두 나라가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고 하셨어요. 한국이라는 새로운 중심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파트너를 선택할 때 예전에는 중국이나 일본을 먼저 떠올렸지만 지금은 한국을 먼저 생각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제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자본으로 압도하고 일본은 과거 때문에 신뢰받지 못하지만 한국은 눈높이를 맞추고 진심으로 협력한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더 놀라운 데이터를 보여주셨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아시아 파트너를 선택할 때 한국을 선호한다고 해요. 폴란드는 K2 전차를 대량으로 구매했고 노르웨이는 K9 자주포를 선택했으며 영국은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왜 유럽 국가들이 미국이나 프랑스 대신 한국을 선택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은 간단하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고 합니다. 납기를 지키고 품질을 보장하며 기술 지원을 끝까지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정치적 조건을 걸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 때 정치적 동맹을 요구하고 프랑스는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지만 한국은 그냥 약속을 지킨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신뢰라고 하셨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국은 복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그 시간에 기술을 쌓았으며 약속을 지키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6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달려왔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또 다른 그래프를 띄우셨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변화였어요. 1960년 125달러에서 지금 35,000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280배 성장했다고 해요. 같은 기간 일본은 5배 성장했고 중국은 100배 성장했지만 한국은 280배 성장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복수 대신 성장을 택한 결과이고 과거 대신 미래를 선택한 결과이며 60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달려온 결과라고 해요. 그리고 그 성장의 중심에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정신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을 때도 공장을 다시 세웠고 외환위기로 나라가 흔들렸을 때도 기술자들은 멈추지 않았으며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한국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지는 나라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최근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전 세계가 바이러스 때문에 멈춰 섰던 시기를 말하는 거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때 많은 나라들이 공장을 닫고 국경을 봉쇄했지만 한국은 달랐다고 합니다.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도 공장을 멈추지 않았고 수출을 계속했으며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 결과 한국은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 성장을 이어갔고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경제대국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신뢰를 설계하는 나라가 됐다고 해요. 약속을 지키는 나라이고 기술을 공유하는 나라이며 파트너를 존중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중심이 바뀌고 있다고 하셨어요.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으로 말이죠. 교수님이 칠판에 다시 그 문장을 적으셨습니다. 힘은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복수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라고요.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한국은 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예언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존 티토의 예언도 짐 로저스의 예언도 골드만삭스의 예언도 모두 황당해 보였지만 지금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60년 동안 복수의 시간을 쓰지 않고 오직 성장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전투기를 만들며 드라마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세계와 나누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노트에 손을 올렸어요.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언이 아니었어요. 필연이었던 거죠. 복수 대신 성장을 택한 나라. 과거 대신 미래를 선택한 나라. 60년 동안 멈추지 않고 달려온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초강대국이 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시간에는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힘의 정의가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오랫동안 세계는 힘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내 총생산이라는 경제 규모와 군사력이라는 무력과 영토라는 공간이 힘의 전부였다고 해요. 이걸 하드웨어라고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드웨어라는 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거라고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미국은 가장 큰 경제와 가장 강한 군대를 가졌고, 러시아는 가장 넓은 땅을 가졌으며 중국은 가장 많은 인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게 20세기 힘의 공식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1세기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왔다고 해요. 소프트웨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말하는 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신뢰와 품격과 약속과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새로운 힘이 됐다고 해요. 교수님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셨어요. 파리기후 협약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고 이란 핵 합의를 맺었다가 파기했으며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가 일방적으로 관세를 올렸다고 합니다. 하드웨어는 강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약하다고 하셨어요.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를 가지고 있지만 신뢰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약속보다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고 파트너보다 종속을 원하며 협력보다 지배를 추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일본은 기술력은 있지만 과거 때문에 아시아에서 신뢰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하드웨어도 강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반도체와 조선과 자동차와 방산이라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게 신뢰라는 소프트웨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표준 설계자가 됐다고 하셨어요. 표준 설계자라는 건 세계가 따라야 할 기준을 만드는 나라를 말하는 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표준을 만들었다고 해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라는 표준을 세계에 제시했고 많은 나라들이 그걸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다고 하셨어요. 복수하지 않는 외교라는 표준이고 기술을 공유하는 파트너십이라는 표준이며 약속을 지키는 신뢰라는 표준이라고 합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한국을 선택한 건 한국이 이 표준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큰 글씨로 적으셨어요. 문명적 선도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명적 선도국이라는 건 단순히 경제가 크거나 군대가 강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배워야 할 가치를 보여주는 나라를 말하는 거라고 설명하셨어요.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복수 대신 성장을 택하는 법을 보여줬고 과거 대신 미래를 선택하는 법을 보여줬으며 힘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신뢰로 이끄는 법을 보여줬다고 해요.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계에서 살고 싶으냐고 물으셨어요. 힘으로 누르는 세계냐 아니면 신뢰로 연결된 세계냐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60년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나라 중 하나가 됐다고 하셨어요. 그 여정을 돌아보면 한 가지 일관된 선택이 있었다고 합니다. 복수하지 않는다는 선택이었다고 해요. 필리핀이 문을 닫았을 때도, 인도네시아가 배제했을 때도, 말레이시아가 무시했을 때도 한국은 복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성장했고 기술을 쌓았으며 신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그 나라들이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문장을 칠판에 적으셨어요. 진짜 초강대국은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를 설계하는 나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힘은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복수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라고 적었어요. 그 아래 제 생각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새로운 교본이고 제가 배운 국제정치는 틀렸으며 품격이 힘을 이긴다고 적었습니다. 교수님이 강단에서 내려오셨어요. 학생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미국 학생도 있고 유럽에서 온 학생도 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온 학생들도 있다고 하셨어요. 각자 조국으로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미국 학생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미국에게 바라는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힘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지만 가장 신뢰받는 나라는 아니라고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강함이고 파트너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걸 한국에서 배웠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관세를 올리는 것보다 신뢰를 쌓는 게 더 강력하고 군대를 보내는 것보다 약속을 지키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한국 이야기를 다시 꺼내셨어요. 한국에게도 바라는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계속 걸어달라고 하셨어요. 복수에 시간을 쓰지 말고 성장에 집중하며 과거를 들추지 말고 미래를 만들고 힘으로 지배하지 말고 신뢰로 이끌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길이고 많은 나라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단풍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세계는 지금 변화의 시기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후위기가 있고 경제 불안이 있으며 전쟁의 위협이 있다고 해요. 이런 시기에 필요한 건 더 큰 힘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라고 하셨습니다. 더 많은 무기가 아니라 더 많은 파트너십이고 더 강한 지배가 아니라 더 넓은 협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그 길을 보여줬다고 하셨습니다. 6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 세계가 배우는 나라가 됐고 복수 대신 성장을 택해서 초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으며 과거를 무기로 쓰지 않아서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가 됐다고 해요. 교수님이 다시 강단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국제 정치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교과서에 나온 공식만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국내 총생산과 군사력과 영토가 힘의 전부라는 생각을 버리고 신뢰와 품격과 약속이야말로 진짜 힘이라는 걸 기억하며 복수가 정상이라는 법칙을 의심하고 성장이야말로 최고의 복수라는 걸 배웠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다고 하셨어요.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복수하지 않고 오직 성장에만 집중했으며 그 결과 예언이 현실이 됐고 세계가 배우는 나라가 됐다고 합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오늘 배운 건 국제정치 이론이 아니었어요. 인생을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복수보다는 축적을 선택하고 분노보다는 다짐을 택하며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 말이죠.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캠퍼스를 걷는데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복수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고 과거를 무기로 쓸 수 있었지만 쓰지 않았으며 힘으로 지배할 수 있었지만 파트너를 선택했다는 거요. 그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미국에게 바랍니다. 힘보다 신뢰를 선택하고 지배보다 파트너십을 택하며 관세보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에게 바랍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복수의 시간을 쓰지 말며 세계의 품격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보여주는 나라로 남아주길 바랍니다. 세계를 향해 바랍니다. 힘으로 누르는 시대를 끝내고 신뢰로 연결되는 시대를 만들며 한국이 보여준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복수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야말로 진짜 힘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조금 과장된 이야기처럼 느껴지셨을 수도 있고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곱씹어보면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이겼다는 자랑이나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는 분노의 기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묻고 있는 것 같았죠. 우리는 상처를 어떻게 다루며 살아왔는가? 분노를 어디에 써왔는가? 그리고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떤 선택을 해왔는가 하고 말입니다. 복수는 즉각적인 위안을 주지만 성장은 오래 걸리고 묵묵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왜 바로 되갚지 않았느냐고 묻고 누군가는 왜 그렇게까지 참아야 했느냐고 묻겠죠. 하지만 이 사연 속 선택은 참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일이었고 화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쌓아 올리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이 생겼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말할 수 있을 때 어떤 말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길 수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길 것인가? 이 질문은 나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도 그대로 닿아 있는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같은 선택이 이어질지 아니면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가게 될지 그건 이 사연을 듣는 우리와 지켜보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